네,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성낙주 해양금융본부장님입니다. 이번 주제는 해양금융을 위한 비운항 선주 사업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금융 2본부장으로 있는 성낙주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비운항 선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선주 사업 또는 이제 전문 선주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사실 이 주제는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처음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전문 선주사라는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는 형편이고, 사실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자료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주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일단 말씀드릴 순서는 그 선주 사업의 개념 및 유형, 선주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 그다음에 해외 선주사의 사례 소개, 그리고 선주 사업의 속성 및 리스크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공사 선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사업의 개념입니다. 선주사는 이제 ship owner라고 하는데, 선주사를 간략히 정의하자면 선박을 소유하면서 그 대선 등의 해운 경영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선박을 소유하기 때문에 선박의 매각 또는 이제 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운항사라고 하면 선박을 임차 또는 용선해서 운항에 전담하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주사는 그 용대선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용대선은 사실 기업 회계 기준상에 대부분 리스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리스를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해운에서는 리스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용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름 자체가 이제 선주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선주사와 운항사, 그다음에 그걸 매개로 하는 용대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스라고 하면 기업 회계 기준 1116호에 의하면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된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갖다 풀어보면 아래와 같이 이제 5개의 이제 구성 요건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리스 제공자, 임대인과 리스 이용자, 임차인 간의 계약인데, 그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운에서는 이 계약 형태가 선체 용선도 있고 정기 용선도 있고 항해 용선도 있고 장기 용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 리스 유형은 국가하고 산업마다 굉장히 수많은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운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 계약 형태에서는 또 많은 리스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항공기나 일반적인 리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레버리지 리스 이런 부분도 있고, 세일 앤 리스백, 단일 투자 리스, 직접 리스, 간접 리스, 뭐 판매 유형 리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는데, 국가와 산업마다 쓰이는 형태와 명칭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선주사라는 부분을 소위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인데, 중간에 이제 1, 2, 3번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의 어떤 조건이란 내용을 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계약에 의해 자산의 통제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한다. 세 번째는 일정 기간, 용선 기간 동안에 그 동안만 사용권이 이전된다. 네 번째는 사용권 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대가, 용선료를 지급하는데, 사실 용선료에는 이제 고정 변동 금리의 용선료뿐만 아니라 그 퍼체이스 옵션을 행사했을 때 그 구매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중도 해지 시에 위약금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2번에 보면 자산의 사용 통제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선박의 소유권과 그 사용권의 기능 분리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이 리스라는 기본 요건에 의해서 선주사라는 개념도 정의가 되는데, 이 앞에서 이제 선주사는 사실 임대인이면서 금융이 수반됐을 때는 차주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근데 용어를 이제 선주사라고 우리가 보통 붙입니다. 용대선을 전제로 하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상의 혼란이 약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선주사와 관련해서 그 유사 용어가 사실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쓰는 토니지 프로바이더라는 용어가 있고, 토니지 뱅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토니지 프로바이더는 선박 공급자라는 의미이고, 토니지 뱅크는 선박 은행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두 개의 용어는 선주사와 같은 의미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선박의 소유와 운항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에서 쓰고 있지만, 이 토니지 뱅크라는 용어는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에 국내 해운업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정책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주로 이제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니지 뱅크 관련해서는 이제 자본시장 주도형 펀드, 그다음 은행 주도형 펀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토니지 프로바이더, 선주 사업 이런 부분이 회계 분류상으로는 전부 이제 운영 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 운영 리스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간결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주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기존의 매체나 기사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전부 찾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많습니다. 전략형, 금융형, 회상형, 민간형 굉장히 많고, 이런 분류 형태가 주로 이제 용선 형태 또는 이제 출자의 주체에 의한 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하고, 사용하는 명칭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를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분류한 것이 이제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략형 회사형, 또 민간 선주사라고 하는 유형과, 두 번째는 이제 금융형, 금융 선주사, 세 번째는 이제 기금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략형 회사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 그 주요 용선 방식이 이제 정기 용선 TC 방식이고, 운항 주체와 대회 책임은 이제 선주사, 임대인이 지는 구조로 돼 있고, 금융형과 기금형 형태가는 운항 주체와 대회 책임을 이제 해운사가 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시면 국내는 전략형 회사형 같은 경우는 전문 선주사가 지금 현재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인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의 조디악이나 시스펜, 또는 이제 소형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이마바리 선주사들이 주로 이제 TC 형태의 정기 용선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형인 경우에는 이제 주로 중국의 ICBC 리싱, CDB 리싱이나 이런 이제 금융형 선주사들, 금융형 리스 회사들이 이제 금융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것은 사실 이제 여러 각계각층에서 이 선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도 많고, 사실 논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이제 처음에 선주 사업을 출발할 때 과연 전략형 회사형이 맞느냐, 아니면 금융형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고, 그래서 그리스나 일본처럼 그 정기 용선 방식에 의한 용대선, 사실 이런 부분에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그리스라든지 일본 쪽에 저희가 당장 그쪽부터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금형은 주로 이제 BBCHP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금융 리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형태인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선박 투자 회사, 그다음에 이제 KDB라든지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선박 펀드, 그런 형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KG 펀드나 아니면 노르웨이의 이제 KS 펀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금형 선박 전용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해운사가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소에 신규로 신조선을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에서 중고선을 매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타인으로부터, 주로 이제 해운사나 리스사나 선주사 등이 될 텐데,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용선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선주 사업은 사실 시장에서의 중고선 매입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신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BBC HP 방식에 의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 BBC HP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 여신 기간이 장기이고 그다음에 금리가 아무래도 BBC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신조선박을 나중에 리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선주사에게 반환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선박을 갖다가 새 선박을 오래 쓰려고 하는 이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신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주 사업에서도 가능하지만 주로 BBC HP 방식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용선의 종류를 주요 특징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루어지는 BBC HP와 또 BBC 방식, 그다음에 이제 전기 용선 방식을 특성별로 비교한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BBC HP는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이라고 하고 BBC는 이제 나용선 방식, TC는 이제 전기 용선 방식인데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에 있는 속성, 그다음에 용선 대상, 용선료, 선주의 리스크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BBC HP 방식은 사실 금융입니다. 파이낸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담보부 대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금융 조달이 주 목적이고 사실 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방식이 BBC HP고요. 용선 대상도 BBC HP 경우에는 이제 선박만 선체 용선만 이루어지고 BBC도 선체 용선만 이루어집니다만 전기 용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다가 선장, 선원, 필요 장비까지 다 갖춰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T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선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C HP 경우에는 대출금의 분할 납입이다. 말하자면 이제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형태, 그러니까 선가를 용선 기간에 나눠서 분할해서 납입하는 일종의 파이낸스 목적이 이제 BBC HP고 BBC는 이제 그 용선료 자체를 시장 운임 시세와 연동해서 책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용선 기간 중 성과가 전액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BC나 TC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내용년수 20년이나 25년 자체를 한 3번이나 4번 정도로 분할해서 계획을 짜서 선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전액 회수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주의 리스크 부분에서는 BBC HP는 주로 신용 리스크에 의존합니다만 BBC나 그 TC 같은 경우에는 성과 하락 리스크 플러스 이제 운항 리스크까지 같이 이제 테이크하는 게 선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특히 이제 BBC냐 TC냐는 용대선 형태 선주 사업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리스크와 그 속성이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제시한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운용 리스인 BBC와 금융 리스인 BBC HP의 차이점을 주요 이제 금융 조건별로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사항 이외에 특히 용선료의 결정 이런 부분을 보면 BBC인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취득 성과에다가 플러스 매각 예상 가치, 용선료, 시장 용선료 수준, 거기다 경쟁 요인 등을 반영해서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용선료도 매월 고정 용선료를 선취하는 개념으로 용선료가 책정이 됩니다. 반면에 BBC HP 같은 경우에는 시장 요인보다는 취득 성과를 용선 기간에 걸쳐 분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통상 3 내지 6개월 정도의 변동 용선료를 후치로 받습니다. 용선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 이제 BBC인 경우에는 중단기 보통 3 내지 7년, BBC HP 같은 경우는 통상 장기로 10년 내지 12년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BBC 방식으로 외부 차입을 수반했을 때는 BBC HP와 마찬가지로 장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속성만 다르지 그 BBC HP로 하든 BBC로 하든 금융이 수반됐을 때는 거의 속성이 비슷하게 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박 유지 관리 부분도 사실 두 개 다 선체 용선 방식이기 때문에 용선사가 유지 관리 부보 의무를 테이크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BBC인 경우에는 용선사의 유지 관리 감독, 구조 변경상 제형 요건 이런 게 다소 굉장히 엄격하고 반면에 BBC HP인 경우에는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주 사업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사실 운영 리스 방식의 장점들을 사실 정리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1번 해운 경기 변동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서 과거에 저희도 해운 불황기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계획조선부터 시작해서 그 해운 불황기 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해운 호황 때는 금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리도 싸고요. 반면에 해운 불황기 때는 민간 선박 금융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소위 경기 역행적 선박 투자로 해운업 사이클 갭을 해소하자. 불황기 때 저가로 선박을 매입해서 호황기 때 선박 매각 차익을 보거나 또는 이제 재용선에서 수익을 제고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선순환 사이클을 타자라는 게 이제 선주 사업의 필요성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불황기의 선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일 앤 리스백, BBC HP든 아니면 BBC든 소위 이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가로 매입해 주는 가격과 선사의 장부 가격, 감가상각을 제한 장부 가격만큼은 캐시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능 분리의 분업화, 이 부분은 선주사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선사보다 저리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선사들은 이러한 운항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황 편승적 투자를 방지하고 장기 운송 계약에 집중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창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선사 운항 경쟁력 제고 부분은 운영 리스의 가장 큰 특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탄력적인 선대 운영입니다. 수익 항로에 신속하게 투입해서 불황 때 유유 선박을 반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기든 선박이든 탄력적인 선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운영 리스의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본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운영 리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선박을 초의 용선료 지불만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100% 금융 효과가 가능합니다. BBC HP 같은 경우에는 자단분이라는 게 10% 내지 20%의 자기 자금을 부담해야 되지만 선주 사업 같은 운영 리스 같은 경우는 그 선주사가 자단 부분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100% 파이낸싱이 가능하고 대기 기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장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선주사는 이러한 장가 변동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겠죠. 만약 성과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 차익을 거양하려고 하면 BBC가 아닌 BBC HP로 파이낸싱을 추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선사 재무 비율 개선 효과는 사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K-갭 적용 선사와 K-IFRS 적용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위 이제 부의 금융 효과라고 그래서 K-IFRS가 2019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로 분리해서 예전에 재무 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공이 다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제 K-갭 적용 선사들은 여전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 개선 효과가 있다. 이 부채 비율 개선 효과는 운영 리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국내 선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K-갭 적용 선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K-IFRS 적용 선사는 전체 선사의 한 20% 정도 됩니까? 특히 이제 상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결 대상 기업들이 이제 K-IFRS를 적용할 텐데 여전히 K-갭 같은 경우는 부의금융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주 사업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용선사 장점 중에 저신용선사도 필요 선박을 확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선주 사업은 운영 리스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보다는 자산의 매각 가치 리스크, 그러니까 운임 변동이라든가 시황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게 선주 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신용이 낮거나 또는 투기 등급의 선사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선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DSCR 유지 등 파이낸셜 커비넌트가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선사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의 잔존 가치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커비넌트 부분이 없습니다.
선주사의 단점 부분에 보면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렵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공사가 선주 사업을 시행하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있겠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비딩이고 금리가 저렴하지 않으면 아마 이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을 공사가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주사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거론되는 선주사가 이제 그리스하고 일본하고 이제 중국을 들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19세기부터 지중해에서 영국, 프랑스와 경쟁하면서 성장을 했고, 흑해나 에게해는 물론이고 19세기 후반 서부 지중해 북유럽까지 진출해서 태생적으로 그리스에는 한 도서 섬이 한 6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중해를 배경으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고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중립국 지위 또는 연합국에 가담해서 막대한 이익과 승리에 기여하면서 선복을 공급했던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다수 글로벌 해운사로 발전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리스의 해운사 수가 한 588개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100만 DWT가 넘는 선박 보유 해운사가 한 77개사 정도. 현재는 세계 1위의 해운 강국으로 발돋움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선박수가 한 5,500척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봉량도 한 4억 DWT, 우리나라가 한 1억 DWT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선봉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징을 나름대로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직원들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가족 경영 중심, 특히 이제 개인주의 방식에 의한 수대에 걸친 경험과 교훈을 경영에 접목하는 그런 가족 경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높은 자기자본 투자 비율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해상 선박 관련 다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장과 선원, 이 우수한 경험이 있는 그런 인력들이 이제 선수사 쪽으로 진출을 해서 우수 인력 배출, 선박 관리 운항 실무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시황 변화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도서국가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산업 구조상 해운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관광 해운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조선업이 국가 GDP 한 8%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는 해운업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용 선박 위주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대 자본이나 대규모 조직이 필요한 컨테이너선보다는 아무래도 벌크선이나 탱커선이 한 84.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스형 선주사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가족 경영, 개인주의 방식, 그다음에 차별화, 자립, 그다음에 이제 중고선 투자 위주의 이제 단기 수익을 중시하고 있고, 뉴욕 증시라든가 이제 증시에 상장해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식, 외국 시장을 중시해서 외국 대상으로도 그 선주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가족적인 어떤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거의 투기적인 속성의 이런 거에 의한 선주 사업을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의 선주 사업입니다. 17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 에이메현의 이마바리시 염전 개발을 필두로 발전된 것이 이제 일본의 선주 사업인데, 그 일본 시코쿠 에이메현 이마바리시 주변에 한 60여 개사의 중소 선주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쇼에이 기센, 니센, 간바라, 니베라 이런 선주사들을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쇼에이 기센인데 1962년에 설립됐고, 이마바리 조선의 이제 자회사로 됐습니다. 직원은 한 29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스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일본 선주 사업의 특징은 일단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그 대를 이어서 가족 경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영세 중소선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5척 미만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사가 이제 50%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 투기를 지향하는, 말하자면 장기 용선 계약 이런 베이스, 그다음에 신용도 높은 이런 베이스로 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지역은행의 금융 지원에 성장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박금융을 에이미안 쪽에 뭐 이오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메은행 같은 지방은행들의 선박금융을 이끌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은행보다는 이제 지방은행에서 선박금융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편의치적 SPC를 활용한 장기용선, 이 부분은 일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편의치적의 SPC를 활용하는 점은 일본도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일본 선주사는 선박관리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편의치적 SPC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선박을 소유하는 리걸 소유자는 페이퍼 컴퍼니이지만 그 SPC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서 소위 이제 운용사, 관리사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일본 선주 사업의 특징인데, 이 특징은 조금 저희하고는 좀 환경이 다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텍스리스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선박 투자회에서 선박 운용사, 관리사 역할은 다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퀴티 인베스터, 소위 이제 SPC의 감가상각, 가속 감가상각에 의해서 텍스 이연 효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에퀴티 인베스터들이 텍스 베니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C 자체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SPC로부터 위임한, 말하자면 선박 소유자, 소위 선주사 역할을 일본의 리스회사 선주사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항공기나 선박이나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선주사란 용어도 일본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네 번째 특징이 이제 회사 클러스터로 통한 상생 협력입니다. 그래서 선주사 중심으로 조선소, 운항사, 선박 관리회사, 지역 은행 등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일본 그 선주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선주 사업입니다. 중국은 이제 특징이 이제 정부 주도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2007년, 2014년, 2007년에는 상업은행의 금융리스회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로 지금 전폭적인 지원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리스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00개 정도가 됩니다. 12,000개 중에서 두 가지 리스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금융 리스사, 하나는 융자 리스사입니다. 금융 리스사는 중국의 이제 은보감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이제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런 회사가 되겠고, 융자 리스사는 이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금융 리스사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상위 탑 리스사들이 모두 은행이 설립한 겁니다. 한 45개 정도가 금융 리스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특징은 정부 주도에 의한 빠른 성장세 외에 두 번째로 모은행 지원에 의한 높은 신용도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회사가 유동성 위험에 처하거나 자본 잠식득 상태에 처했을 때 모은행이 자금 보충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14년 3월에 금융리스사 관리방법 제16조에 아예 법에 의해서 리스 자회사의 자금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하고 모은행의 어떤 그 리스크 관리 능력,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 S&P 신용등급 기관들도 리스 자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전부 거의 A등급으로 이렇게 받고 있고, 실제 트랜잭션 등급은 거의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렴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기계 설비 선박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선박 같은 거 한 20, 30% 수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주 사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선주 사업의 속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비용으로 선박을 확보해서 운임 성과 변동 시장 위험을 잘 관리하면서
용선료를 수취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높은 시황에서 재리스 또는 매각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시장성과 사업성이 중시되는 사업이고 전문 역량이 필요하고 사업의 일관성,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저렴한 자본 및 재무 조달 능력을 보유해야 되고 선박의 운항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선주 사업을 추진했을 때 선주 사업이 이런 특성이 뭐냐, 요구되는 속성이 뭐냐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되지만 불확실성이라고 통상 정의하지만 통제 가능한 리스크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금융은 리스크를 심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통제 가능한 부분,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금융 리스크와 또 이제 BBC 또는 TC의 선주 사업의 주요 위험을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운영 위험, 금융 위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선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위험을 주축으로 이제 위험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선주 사업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형태의 어떤 관리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리스크 관리 능력, 두 번째는 재무 구조의 건전성 및 저비용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세 번째는 선박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이제 제반 인프라의 정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반 인프라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적인 선주 사업의 요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공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직과 역량과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선주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 선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세일 앤 리스백 BBC 운영 리스 방식으로 저희가 선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는 지분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용선 만료 후에 선박의 잔존 가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개념이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세일 앤 리스백 BBC 방식으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 제3자로부터 매입 후에 다시 대선하는 이런 방식을 들 수 있고요. 구조도는 이제 참고로 해놨는데 사실 이제 선주사라는 개념이 여기 보시면 빨간 표시된 만기지 선박 반환 또는 이제 BBC로 대선하는 부분이 이제 선주 사업의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 해외 SPC와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누가 진짜 선주사냐라는 부분도 사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해외 선주사는 법적인 소유자인데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일 뿐이고요. 해양진흥공사는 금융을 공유했을 때 에퀴티 인베스터를 제공한 파이낸스를 제공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주사일까라는 부분들을 아마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사실 시범 사업과 선주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영역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은 10월 내에 이미 10월 내에 거의 파이낸시 클로징을 할 예정이고요. 용역 부분도 지금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 정도까지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선결 과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심지어 이제 탱커선까지. 그래서 지금 선박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운임이 올라가는 시황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주 사업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타이밍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좀 오버된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